어머니의 쾌유를 위해 꿀을 얹어 정성껏 쓴 죽이옵니다. 어서 한술 뜨시지요. 곱게 단장한 얼굴, 간드러진 목소리. 세상에 이보다 더한 효부가 또 어디 있겠나 싶을 만큼 정갈한 큰며느리 조씨 부인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호박죽 소반을 시어머니 윗목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지환아, 지환아, 어서 이리 와서 어미가 정성껏 쑤어온 이 달콤한 죽을 한 그릇 다 비우려무나. 시어머니의 낭낭한 부름에 마당에서 팽이를 치던 7살 어린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지환아.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께 꿀 얹은 호박죽을 공손히 올리던 큰며느리 조씨 부인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태연히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입가에 걸린 그 서늘한 미소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어느 고을 김진사댁 안채에서 벌어진 일이지요. 한밤중이 되면 온 세상이 잠드는 법인데 이 댁 안방만큼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삼경이 깊어 마을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시각, 박씨 부인은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다 말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요 며칠 새 까닭 없이 기력이 쇠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바늘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지경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남편 여의고 홀로 밭이랑을 뒤엎던 여장부였건만 요즘 들어서는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에 부치니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렵 툇마루 바깥에서 사부작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죽여 다가오는 발걸음의 주인은 다름 아닌 큰며느리 조씨 부인이었으니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호박죽 소반이 들려 있었지요. 겉보기엔 시어머니 봉양하러 오는 효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속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지요. 조씨 부인은 문살 틈으로 안방을 살피더니 박씨 부인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내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곤히 잠드셨나 보구나. 조씨 부인이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소반을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을 뒤적여 붉은 헝겊 하나를 꺼내는데 그 헝겊을 풀어헤치니 새하얀 가루가 소복이 들어 있었지요. 바로 그 가루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독초가루였던 것입니다. 조씨 부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면서도 죽그릇 위로 가루를 조심조심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 숨겨온 노숟가락을 꺼내어 가루가 죽 속으로 곱게 풀어지도록 정성스레 저어대는 것이었지요.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고요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 보기엔 그저 죽 한 그릇 젓는 손놀림에 지나지 않겠으나 그 속에는 사람 하나를 저승길로 보내려는 흉계가 숨어 있었으니 이 어찌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조씨 부인만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박씨 부인 눈을 감고 있었을 뿐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느다랗게 뜬 눈꺼풀 사이로 문살 경첩 틈새를 통해 며느리의 손놀림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평생을 바칠과 세상일로 단련된 박씨 부인의 눈매가 어둠 속에서도 매섭게 빛났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박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소리 한 점 내지 않았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끌어 쥐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인연이 감히 박 씨 부인이 속으로 이를 갈며 숨을 죽였습니다. 날이 밝고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지난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곱게 단장한 얼굴로 정갈한 소반을 새로이 받쳐 들고 나타났습니다. 소반 위에는 꿀을 한 숟갈 얹은 호박죽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어머님, 소녀 문안 올리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조 씨 부인이 옷고름을 매만지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죽그릇을 안방 윗목에 살포시 내려놓으며 시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는 척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지요. 겉으로만 보면 이보다 더한 효부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았으나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수저를 들었습니다. 오냐, 고맙구나. 어디 한술 떠 보자꾸나. 박 씨 부인이 태연히 대꾸하며 죽그릇 앞으로 다가 앉았지요. 숟가락을 죽에 담그는 신용을 하다가 문득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목청을 높여 손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완아, 지완아, 어서 이리 오너라. 박 씨 부인의 부름에 마당에서 팽이를 치며 놀던 7살 손주 김지완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우리 지완이가 할멈보다 배가 더 고플 터인데 어미가 정성껏 쑤어온 이 달콤한 죽을 어서 와서 한 그릇 다 비우려무나. 박 씨 부인이 죽그릇을 지완이 쪽으로 슬쩍 밀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지완이는 꿀 얹은 죽이라는 말에 눈을 반짝이며 마루 쪽으로 냉큼 뛰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소자 배고팠사옵니다. 어린 지완이가 두 손을 뻗으며 죽그릇으로 달려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의 얼굴빛이 삽시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눈동자가 찢어질 듯 부릅떠졌지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굳어있던 조 씨 부인이 다음 순간 비명을 내지르며 몸을 던졌습니다. 안 된다, 지완아. 조 씨 부인이 다급히 손을 뻗어 죽그릇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마루 밑 흙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노란 죽이 흙바닥에 질펀하게 쏟아지고 말았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마당을 쓸던 종놈 하나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때마침 마루 밑에서 잔반을 주워 먹던 닭 한 마리가 흙바닥에 쏟아진 호박죽을 발견하고는 부리로 콕콕 쪼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닭이 죽을 몇 입 쪼아 먹더니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날개를 파르르 떨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닭은 꽥꽥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피콕 꾸라지고 말았으니 지켜보던 이들이 어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마당을 쓸던 종놈과 부엌에서 나오던 찬모가 그 광경을 목도하고는 낯빛이 하얗게 질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슬그머니 문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린 지완이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소름 끼치는 광경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서워요, 닭이. 닭이 죽었어요. 지완이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지요. 그러나 조 씨 부인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는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박 씨 부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치듯 걸렸지요. 며느라가 어디 편찮은 게냐. 박 씨 부인이 나지게 묻는 그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마당에 널브러진 닭 한 마리와 클바닥에 스며든 노란 죽 자국이 이날 아침의 무서운 진실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에게는 남모를 사정이 있었으니 바로 친정 오라비 조철수의 노름빚 때문이었지요. 조철수라는 자가 노름판을 전전하며 빚을 눈덩이처럼 불려놓았는데 그 액수가 어찌나 흉흉하던지 웬만한 전담 몇 마지기를 팔아도 갚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친정 오라비의 성화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시어머니의 재산 문서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시어머니만 안 계시면 이 집 재산이 모두 서방님 손으로 넘어올 터인데 조 씨 부인이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런 흉계를 곱씹었으니 사람 욕심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독초가루를 탄 죽이 마당에서 산산조각 나고 닭 한 마리가 그 자리에서 픽 고꾸라지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조 씨 부인은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마당 한 구석으로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손가락을 잘근잘근 깨물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 모습이 마치 독 안에 든 쥐꼬리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한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조 씨 부인이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 갈 무렵 마침 외출했던 장남 김종수가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하루 종일 이웃마을 초상집에 다녀오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종수였는데 대문을 채 넘기도 전에 조 씨 부인이 버선발로 뛰쳐나왔지요. 서방님, 서방님, 조 씨 부인이 도포 자락을 부여잡으며 그대로 마당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토해내는데 그 눈물이 어찌나 진짜 같던지 지켜보는 이들이 다 속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세를 드시더니 정신이 혼미해지셨나 봅니다. 소첩이 정성껏 쑤어 올린 죽을 멀쩡히 마당에 던지시고 소첩을 모함하시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 씨 부인이 목소리를 떨며 흐느끼자 종수의 낯빛이 삽시간에 굳어졌지요. 이 종수라는 사람이 본디 효심은 지극했으나 귀가 얇고 마음이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윳가락처럼 이리저리 잘도 휘어지는 그 성정 탓에 아내의 눈물 몇 방울에 이성이 흐려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못이라. 어머니께서 그리하셨단 말이오. 종수가 이를 악물며 성큼성큼 안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는 그 손길이 어찌나 거칠던지 문살이 부서질 듯 요란한 소리를 냈지요. 어머니, 연세가 드시더니 드디어 노망이 드신 것입니까? 어찌 멀쩡한 며느리를 모함하십니까? 종수가 목청을 높여 어머니를 타박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자식된 돌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붙잡으려 했으나 종수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말았지요. 이놈아, 내 말부터 들어보아라. 박씨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아들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밭이랑을 갈아엎으며 이 집안을 지켜온 박씨 부인이 아니었습니까? 남편 여의고 젖먹이를 등에 업은 채로 논을 메고 밭을 일구어 이 너른 전답과 가문을 지켜낸 그 세월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 큰 자식이 아내의 거짓 눈물에 넘어가 어미를 노망든 노인네 취급을 하니 이 어찌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박씨 부인이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어찌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단 말이냐.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시울이 붉게 젖어들었지요.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살그머니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발소리를 죽여 뒷간 뒤편 어두컴컴한 담벼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림자 하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다름 아닌 친정 오라비 조철수였지요. 누이, 일은 잘 되어 가는가? 조철수가 담벼락에 기대어 곰방대를 뻐끔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무언가 눈치를 채신 듯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조 씨 부인이 초조한 낯빛으로 오라비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지요. 조철수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그깟 노인네 하나 다루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판을 더 크게 버리면 될 일이야. 판을 더 크게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 씨 부인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내 벌써 동네 의원 놈을 은전 몇 냥으로 구워 삶아 두었네. 어머님을 중병든 환자로 몰아 아예 뒷방에 가두어 버리면 될 일 아니겠나. 조철수가 소리 없이 웃으며 속삭이자 조 씨 부인의 낯빛에도 서서히 화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리만 된다면야. 오라버니 정녕 그리만 된다면 이 집안의 재물은 모두 우리 것이 될 터인데. 조 씨 부인이 두 손을 모아쥐며 흉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조 씨 부인은 우물가로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동이를 이고 나온 마을 안악들 사이에 슬쩍 끼어들어 은근슬쩍 말문을 트는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글쎄 말이지요. 우리 시어머님께서 요즘 부쩍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아무래도 노망이 드신 것 같아 걱정이랍니다. 조 씨 부인이 짐짓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자 안악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 댁 부인 정신이 그리 되셨다니 어쩐다요. 저러다 가문 재산 다 축내는 거 아닌가 몰라. 소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온 마을에 박 씨 부인이 노망이 났다는 헛소문이 바다하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댁 안채를 지날 때마다 흘끔흘끔 곁눈질을 하며 수군거리니 종수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종수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안방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지요. 문지기까지 세워 어머니의 안방 앞을 지키게 하니 박 씨 부인은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마저 등을 돌리고 이웃마저 손가락질을 하는 그 처지가 어찌나 서럽던지 박 씨 부인은 밤이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젊은 시절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담력을 키워온 그 근성이 이 위기 앞에서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툇마루 끝을 가만히 응시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두고 보자꾸나.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야. 박 씨 부인이 어둠 속에서 두 눈을 형형하게 빛내며 조용히 반격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그 서슬퍼런 눈빛만이 홀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경이 지나 마을 전체가 정적에 잠긴 시각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은전으로 미리 매수해 둔 동네 의원을 은밀히 안채로 불러들였지요. 의원이라는 자가 약방문을 든 채 헛기침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서는데
그 걸음걸이부터가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디 맥이나 좀 짚어 보겠소이다. 의원이 박씨 부인의 손목을 잡는 척하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종수가 초조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의원 어른, 어머니의 병세가 어떠하십니까? 이것 참. 맥이 몹시 어지럽고 정신 기운이 흐트러진 것이 아무래도 망령이 깊이 드신 듯하오. 게다가 오장육부까지 쇠약해지신 듯하니 이는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외다. 의원이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거짓 진단을 늘어놓으니 종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억울함에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으나 이 자리에서 섣불리 반박해봐야 모망든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 뻔한 노릇이었지요. 그리하여 박씨 부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매서운 눈빛으로 의원의 얼굴을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때다 싶어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서방님, 의원 어른의 말씀이 이러하시니 어머님을 안채 구석진 뒷방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력이 쇠하신 어른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변고가 생길지 모릅니다. 부인 말이 옳소. 그리합시다. 종수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니 그날로 박씨 부인은 짐짝처럼 뒷방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안방 주인으로 살아온 몸이 하루아침에 구석진 뒷방 신세가 되었으니 그 서름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씨 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행여 밖으로 나가 이웃에게 억울함을 호소할까 염려하여 뒷방 문고리에 노스에 자물통을 채워버렸지요. 철컥 자물통 잠기는 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박씨 부인의 귀에는 흡사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참으소서. 병이 나으실 때까지만 이리 계셔 주소서. 조씨 부인이 문 밖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회심의 미소가 스며 나오고 있었지요. 손주 김지화는 갑자기 사라진 할머니를 찾아 온 집안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어린 지환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안방 저편을 기웃거리자 조씨 부인이 얼른 아이를 붙잡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며칠 조용히 쉬셔야 한단다. 자, 우리 지환이 이 꿀떡이나 먹으려무나. 조씨 부인이 꿀떡을 손에 쥐어주며 아이를 얼러 넘기니 지환이는 그저 순진한 얼굴로 꿀떡을 오물거릴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뒷방 창살 너머에서 어렴풋이 지켜보던 박씨 부인의 가슴이 손주에 대한 그리움으로 미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뒷방 좁은 창살에 기대어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문득 창밖에서 대나무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니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신호였지요. 창문 너머로 얼굴 하나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으니 다름 아닌 장터 약방에서 약재를 썰던 일꾼 막쇠였습니다. 마님, 소인이옵니다. 막쇠이옵니다. 막쇠가 낮게 속삭이며 창살 틈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지요. 박씨 부인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막쇠 아니냐. 이 야심한 시각에 어인 일이더냐. 마님, 지난날 소인의 목숨을 구해 주신 은혜와 가뭄때 쌀 한 되빵 나누어 주신 그 은덕을 소인이 어찌 잊었겠습니까? 오늘 낮에 약방에 심상찮은 소문이 돌기에
소인이 발벗고 나섰사옵니다. 막쇠가 품속에서 낡은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어 창살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더냐? 박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드니 그것은 다름 아닌 조씨 부인이 독초가루를 사들인 거래 장부의 사본이었습니다. 마님, 큰아기 씨 마님께서 근래 약방에 3번이나 찾아오셔서 지병 치료에 쓴다며 독한 가루를 사 가셨습니다. 그 물건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소인이 잘 알기에 몰래 장부를 베껴 두었사옵니다. 막쇠가 목소리를 낮추어 이르는데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장부의 먹글씨를 어둠 속에서도 하나하나 눈에 새기며 눈빛을 칼날처럼 빛냈습니다. 이 죽일 년. 결국 이렇게 증좌가 남았구나. 박씨 부인이 이를 갈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막쇠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털어놓았습니다. 마님, 그뿐이 아니옵니다. 큰아기 씨 마님께서 안방 장롱 속 땅 문서를 몰래 꺼내어 친정으로 빼돌릴 준비를 마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사옵니다. 무엇이라? 땅 문서까지. 박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참담하게 일그러졌으나 이내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평생을 산전수전 다 겪어온 이 부인이 이깟 위기에 무너질 리가 없었지요. 박씨 부인은 창살을 사이에 두고 막쇠에게 은밀한 분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쇠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지금 즉시 관하로 가서 포도대장 나리를 뵙고 이 장부와 함께 내 뜻을 전하여라. 그리고 마을 이장에게도 은밀히 기별을 넣어 때가 되면 힘을 보태 달라 청하여라. 마님, 소인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완수하겠사옵니다. 막쇠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다짐하니 박씨 부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고맙구나, 막쇠야. 이 은혜는 훗날 반드시 갚을 것이야.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온기가 묻어났습니다. 막쇠는 박씨 부인의 지시를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인 뒤 밤안개 자욱한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창살 사이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다시 홀로 남겨진 뒷방 안에서 문고리를 가만히 노려보았지요. 자물통이 채워진 그 문이 지금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으나 머지않아 저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갈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 주먹을 지그시 그려주며 흉악한 며느리를 응징할 마지막 결전을 마음속으로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는 그 시각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뒷방 안에서 박씨 부인은 미리 계획한 대로 몸을 바닥에 뉘었습니다. 사지에서 힘을 완전히 빼고 이마에는 미리 물을 적셔 식은땀이 흐르는 것처럼 꾸며 놓았지요. 숨소리조차 가늘게 조절하며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는 중병 환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해낸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산전수전 다 겪은 부인의 담력이 아니고서야 이런 대담한 연기가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밥상을 들고 뒷방으로 향하던 조씨 부인이 문을 열어 젖히다 말고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축 늘어진 채 미동조차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이지요. 어머님, 어머님, 조씨 부인이 짐짓 부르는 척했으나 그 목소리 끝자락에는 감출 수 없는 회심의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무런 대답 없이 식은땀만 흘리며 누워있으니 조씨 부인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이었지요. 쾌재로구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조씨 부인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밥상을 마당에 팽개치듯 내려놓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길로 버선발로 뛰쳐나가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있던 종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력이 다하셨는지 숨이 가물가물하시옵니다. 조씨 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치니 종수가 읽던 서책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시라, 어머니께서 그리 위중하시단 말이오. 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발걸음이 급해졌지요. 그런데 조씨 부인이 그 앞을 슬며시 가로막으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이대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이 집안의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까 걱정이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 두어야 뒤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 속에 숨은 흉계를 알 리 없는 종수는 그저 아내의 말이 살림 걱정으로만 들릴 뿐이었지요. 종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안방에 들어서자 조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장롱 깊숙한 곳에서 괴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그 괴짝 안에는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논밭 문서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지요. 어머님께서 오늘 내일 하시니 이 땅 문서들은 소첩의 오라비에게 잠시 맡겨거나 세금을 감면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조씨 부인이 괴짝을 품에 안으며 태연한 낯빛으로 말하는데 그 속에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인, 그것이 정녕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면 부인 뜻대로 하시오. 종수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마니 조씨 부인은 종수의 동의조차 온전히 받지 않은 채 괴짝을 안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몰래 숨어 있던 마을, 이장과 관아, 포교들이 일제히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씨 부인의 발걸음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깨석거라, 포교 하나가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치니 조씨 부인의 손에서 괴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들은 다름 아닌 지난밤 막쇠의 제보를 받고 박씨 부인의 은밀한 지시대로 매복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의 재산 강탈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던 것으로만 알았던 박씨 부인이 뒷방 문을 스스로 열고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살아 계셨습니까? 종수가 두 눈을 부릅뜨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랑채 마루에 우뚝 서서 며느리의 손에 들린 괴짝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2년, 시어미를 죽이려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문의 재산까지 통째로 삼키려 드느냐. 박씨 부인의 호통이 온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니 마당에 서 있던 종놈들과 일꾼들까지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괴짝을 그러하는 채 뒷걸음질을 치며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소첩은 그저 어머님을 위해. 오해라니, 내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박씨 부인이 매섭게 말을 자르는데 바로 그때 막쇠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 여기 명백한 증좌가 있사옵니다. 막쇠가 품속에서 조씨 부인의 서명이 또렷이 적힌 독초가루 거래, 장부, 원본을 꺼내어 포교에게 건넸지요. 포교가 그 장부를 받아들어 펼쳐 보이며 종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보시오. 이 장부를 똑똑히 보시오. 부인께서 3차례에 걸쳐 사람 목숨을 앗을 수 있는 독한 가루를 사들인 정황이 여기 낱낱이 적혀 있소이다. 이것이 바로 독살 미수와 거짓 진단의 명백한 증거외다. 포교의 목소리가 무겁게 안채를 울렸습니다.
종수가 그 장부를 받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요. 이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종수가 넋 나간 얼굴로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더 이상 발뺌할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어대는 그 모습이 조금 전까지의 당당함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첩은 그저 조씨 부인이 말끝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으려 해도 이미 명백한 증좌 앞에서는 그저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지요. 종수는 그제야 자신이 아내의 거짓에 완벽히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존경받아 마땅한 어머니를 노망든 노인네 취급하며 손을 뿌리쳤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릴수록 부끄럽고 참담했지요. 어머니,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종수가 머리를 감싸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저버린 죄스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종수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서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히 이 늙은 몸을 도구로 해하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 부부의 정마저 갈라놓으려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가벼이 다스릴 수 있겠느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평생 쌓아온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마당에 모인 이들의 얼굴에도 저마다의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이 집안을 짓누르던 어둠이 한 줄기 빛을 만나 서서히 거쳐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백한 증좌가 눈앞에 드러나자 종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배신감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치솟아 오르니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지요.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어머니를. 종수가 손을 번쩍 들어 조씨 부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고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 힘없이 나뒹굴었지요. 오늘부로 너와 나는 부부의 연을 끊는다. 족보에서 내 이름을 파낼 것이야. 종수가 목청을 높여 절연을 선언하니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슬퍼렇던지 마당에 있던 이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손목을 붙잡아 만류하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종수야, 손찌검은 여기까지만 하려무나. 이 죄인은 관아의 법도로 다스려야 마땅한 법이니라. 박씨 부인의 말에 종수가 그제야 시근덕거리던 숨을 가라앉히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랑채 마루에 서서 냉랭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포교 나리들, 이 죄인을 당장 이 집 밖으로 끌어내 주시오. 포교들이 성큼성큼 다가와 조씨 부인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이거 놓아라. 놓으란 말이다. 조씨 부인이 가식의 탈을 벗어 던지고 악에 받쳐 발버둥을 치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지요. 곱디곱던 옷고름은 흐트러지고 단정하던 쪽머리는 산발이 되어 흘러내리니 조금 전까지의 조신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끌려 나가는 조씨 부인을 향해 소문을 듣고 몰려나온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저 흉악한 년, 시어미를 독살하려 했다지. 한 안악이 소금 한 줌을 집어 조씨 부인의 등짝에 뿌리며 혀를 찼습니다. 우리 마을에 저런 독한 년이 며느리로 들어왔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지요.
또 다른 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등을 돌리니 조씨 부인은 그 수많은 눈초리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빼앗길 뻔했던 땅 문서 괴짝을 다시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그 괴짝을 소중히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도로 넣어두면서 박씨 부인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지요. 이것이 어떤 땅인데 내 남편이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이 전답을. 박씨 부인이 괴짝을 어루만지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니 젊어 남편을 잃고 홀로 밭이랑을 갈아엎던 그 고단한 나날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소동이 마무리된 뒤 박씨 부인은 집안의 종놈들과 일꾼들을 안채 마당에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저마다 겁먹은 얼굴로 마당에 늘어선 이들을 향해 박씨 부인이 위엄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집안의 법도를 다시 세울 것이니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성실히 다하도록 하여라. 다시는 이런 흉흉한 일이 이 집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내 두 눈 똑바로 뜨고 살필 것이야. 박씨 부인의 말에 마당에 늘어선 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님. 그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마당을 울리니 흐트러졌던 집안의 기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이래가 지난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은혜를 갚기 위해 약방 일꾼 막쇠를 안채로 불러들였지요. 막쇠야, 이리 가까이 오려무나. 박씨 부인이 손짓하니 막쇠가 조심스레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가 어찌 목숨을 부지하고 이 집안이 어찌 온전할 수 있었겠느냐. 내 은혜를 내 어찌 잊겠느냐. 박씨 부인이 두툼한 쌀 가마니 새섬과 더불어 토지 양도 문서인 양지문기 한 장을 막쇠 앞에 내밀었습니다. 막쇠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마님, 이것은 소인이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였을 뿐이옵니다. 막쇠가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려 했으나 박씨 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은혜를 알고 의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답이 따라야 하는 법이야. 어서 받아두려무나. 막쇠는 결국 마당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리며 그 눈시울에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마님의 크신 은혜 소인이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사옵니다. 막쇠의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데 그 진심이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한편 손주 김지화는 그제야 할머니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활짝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 안 가시는 거지요? 지환이가 박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올려다보니 박씨 부인이 그 조그만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냐, 오냐. 이 할미가 어디를 가겠느냐. 우리 지환이 곁을 지킬 것이야. 박씨 부인의 품에 안긴 지환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니 그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얼어붙었던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어머니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종수는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찌으며 사죄를 올렸지요. 어머니, 소자가 눈이 멀어 어머니를 몰라 배웠사옵니다. 아내의 거짓 눈물에 속아 불효를 저지른 이 죄 1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종수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자가 어리석어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이 불효자를 부디 용서하여 주소서.
종수가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는데 그 눈물이 어찌나 진솔하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마저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되었다, 종수야. 사람이 살다 보면 눈이 흐려질 때도 있는 법이니라. 다만 이제라도 그 눈이 다시 밝아졌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자식을 향한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지요. 이 어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앞으로 이 가문을 성실히 지켜 나가는 것뿐이야. 박씨 부인이 종수의 어깨를 다독이니 종수가 눈물을 훔치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사죄를 받아들이며 마침내 이 집안을 위협하던 악재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온 가족 앞에 알렸습니다. 오늘로써 이 집안을 짓누르던 애구는 모두 물러갔느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야. 박씨 부인의 말에 방 안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 저마다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댁 안채에는 오랜만에 차가운 정적 대신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찬모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상을 차리고 마당에서는 종놈들이 오랜만에 웃음소리를 내며 일손을 놀렸지요. 지환이의 웃음소리와 종수의 나직한 헛기침 소리, 그리고 박씨 부인의 인자한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니 이보다 더 평온한 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평온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운명이었으니 앙심을 품은 자의 그림자가 다시 이 집안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정으로 쫓겨난 조씨 부인은 그러나 조금도 미우칠 줄을 몰랐습니다. 친정집 골방에 처박힌 채 사흘 밤낮을 꼬박 굶다시피 하며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원한만이 시커멓게 들끓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곰팡내 나는 이불 한 채와 깨진 촛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초라한 신세가 조씨 부인의 자존심을 더욱더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방구석에 틀어박혀 창호지 문살을 손톱으로 박박 긁어대고 밤이 깊으면 홀로 앉아 이를 부드득 부드득 갈아대니 그 도끼가 갈수록 짙어지기만 했지요. 내 이대로 물러설 성싶으냐. 그 늙은이가 나를 이리 망신 주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조씨 부인이 어금니를 깨물며 방바닥을 손톱으로 벅벅 긁어대는데 그 모습이 흡사 독 오른 살쾡이와도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방문 밖에서 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죽 한 그릇을 들이밀었으나 조씨 부인은 그마저 마다하며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소녀는 죽 따위나 얻어먹을 처지가 아니옵니다. 반드시 그 집안을 되찾아야 하옵니다. 조씨 부인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중얼거리니 친정어머니가 그 서슬에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그리 이를 갈던 조씨 부인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친정 오라비 조철수가 머무는 사랑방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철수는 그 시각 노른빛 독촉장을 앞에 두고 술상을 받아 놓은 채 답답한 심정에 연거푸 탁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대낮부터 술이십니까? 조씨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철수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누이를 올려다보았지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아왔느냐. 내 년 때문에 나까지 낯을 들 수 없게 되었구나. 조철수가 술잔을 소반에 탁 내려놓으며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고을에서 낯을 들고 살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그 댁 재물을 몽땅 털어 타향으로 야반도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씨 부인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그 댁 안방 장롱 속에는 아직도 논밭 문서와 은자가 그득하게 쌓여 있사옵니다.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오라버니의 노름빚도 단번에 갚고 우리 둘이 멀리 떠나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씨 부인의 말에 조철수 역시 노름빚에 쫓기던 처지라 그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누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조철수가 곰방대를 뻐끔거리며 음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이, 그 댁 종놈들과 일꾼들이 여럿인데 우리 둘이서만 어찌 감당하겠느냐. 조철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묻자 조씨 부인이 이미 다 생각해 두었다는 듯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께서 힘 좀 쓰는 자들을 몇 구해 오시면 될 일이 아니옵니까? 삼경이 넘으면 그 댁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을 터이니 크게 걱정할 것 없사옵니다. 조철수는 그 길로 곰방대를 허리춤에 꽂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해질녘 저작거리는 노름판을 파하고 나온 왈자패들로 시끌벅적했는데 그 중에서도 조철수가 평소 눈여겨보던 무례배 2명이 주막 평상에 걸터 앉아 술추렴을 하고 있었지요. 이보게들, 오늘 밤 큰 벌이가 있는데 함께하지 않겠나. 조철수가 슬며시 다가가 옆전 꾸러미를 흔들어 보이니 무례배들의 개슴츠레하던 눈빛이 대번에 형형하게 달라졌습니다. 그야 좋지요. 무슨 일인지나 들어봅시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무례배 하나가 씩 웃으며 다가앉으니 조철수가 목소리를 낮추어 흉계를 소상히 일러주었지요. 김진사댁 안방 장롱을 털 것이니 자네들은 그저 문만 지켜주면 되네. 나머지는 내 누이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야. 그야 어려울 것 없지요. 헌데 품삯은 얼마나 쳐주실 요량이요. 다른 무례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묻자 조철수가 옆전 꾸러미의 반을 미리 던져주며 나머지는 일이 끝난 뒤 갑절로 주겠노라 약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무례배들은 저마다 품속에 날카로운 장도 하나씩을 숨겨 넣고 시커먼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릴 준비까지 마쳤던 것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던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 한 점 새어들지 않았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평소라면 낯선 발소리에 왈얼치져 대던 마을 개들마저 이날따라 웬일인지 잠잠하기만 하니 이 또한 예사롭지 않은 조짐이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뒤집어 쓴 그림자들이 하나둘 마치 밤안개처럼 소리 없이 김진사 댁 담벼락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씨 부인과 조철수 그리고 무례배 2명 이렇게 넷이서 밧줄을 걸어 담을 훌쩍 넘어 들어왔지요. 빗물에 젖은 담장이 미끄러웠으나 조씨 부인은 오랜 세월 살아온 이 집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었기에 조금도 헤매지 않았습니다. 이쪽이요. 안방은 이쪽 방향이외다. 조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일행을 이끌며 어둠 속을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장독대를 지나고 우물가를 스쳐 지날 때마다 조씨 부인의 눈빛이 낯익은 옛집을 향한 그리움과 원한이 뒤섞인 채로 번뜩였지요.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 사방은 그야말로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조철수가 품에서 서슬퍼런 장도를 빼어들더니 안방 문고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부서져 나가고
문짝이 삐걱거리며 안으로 열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때다 싶어 장롱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땅 문서 괴짝이 이 안에 있을 것이요. 어서 찾읍시다. 조씨 부인이 다급히 장롱 문을 획 열어 젖히는데 손끝이 떨려 문고리를 몇 번이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괴짝의 자취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불이 곱게 개켜진 자리 위에 잠들어 있어야 할 박씨 부인의 모습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어찌 된 노릇이지? 아무도 없질 않은가? 조씨 부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그 서늘한 느낌이 어쩐지 지난날 마당에서 겪었던 그 낭패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누이 심상치가 않으니 어서 서두르세. 조철수가 초조한 낯빛으로 재촉하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러서기에는 늦은 상황이었지요. 조씨 부인은 장롱 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괴짝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것이라도 챙기자며 손을 뻗어 끌어안았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챙겨서 어서 나갑시다. 조씨 부인이 괴짝을 품에 안고 서둘러 안방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사방 구석구석에서 횃불이 한꺼번에 확 타올랐습니다. 칠흑했던 어둠이 삽시간에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지니 조씨 부인 일당의 얼굴에 낭패한 기색이 역력히 떠올랐지요. 야간 강도를 잡아라. 우렁찬 함성이 김진사댁 고택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담벼락 뒤와 곳간 구석구석에 매복해 있던 포도청 관군들이 저마다 손에 몽둥이를 움켜쥐고 사방에서 밀려들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횃불의 불빛이 넘실거리니 그 광경이 마치 지옥의 아귀들이 몰려드는 듯 살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채 마당은 순식간에 횃불을 든 포교들과 일꾼들로 겹겹이 에워싸이고 말았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조철수가 다급히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에 칼자국 있는 무례배가 담장 쪽으로 냅다 달아나려 했으나 이미 그곳에도 횃불을 든 관군 서너시 몽둥이를 겨눈 채 버티고 서 있었지요. 이런 함정이었단 말인가. 다른 무례배가 이를 갈며 장도를 뽑아 들었으나 손이 떨려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또 간에 든 쥐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조씨 부인 일당은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채 빗물에 흠뻑 젖은 마당 한가운데서 그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박씨 부인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노련한 박씨 부인은 쫓겨난 며느리가 결코 이대로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진작부터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년의 독한 성정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야. 박씨 부인이 며칠 전 등불 아래서 막쇠를 앞에 앉혀두고 나직이 이르던 말이 있었습니다. 막쇠야, 내 예감이 틀리지 않다면 그년이 필시 앙심을 품고 다시 이 집을 노릴 것이야. 내가 관아에 가서 포도대장 날있게 이 뜻을 전하고 밤마다 관군을 은밀히 매복시켜 달라 청하여라. 막쇠는 그 명을 받들어 여러 날 발이 부르트도록 관아를 오가며 채비를 갖추었고 그리하여 오늘 이 순간 그 치밀한 대비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의 짧은 신호와 함께 관군들이 일제히 몽둥이와 포승줄을 들고 조씨 부인 일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철수가 발악하듯 장도를 마구 휘둘렀으나 관군 하나가 휘두른 철퇴가 그 손목을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조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장도를 놓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례배들 역시 관군들의 몽둥이 세례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칼자국 있는 무례배가 마지막으로 담벼락을 향해 몸을 날려보았으나 관군 둘이 달려들어 그 팔다리를 붙잡아 그대로 바닥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빗물과 흙탕물이 뒤엉킨 마당 위로 죄인들의 신음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복면이 벗겨진 조씨 부인은 빗물과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마당 한가운데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곱디곱던 얼굴은 클범벅이 되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으니 그 몰골이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지요. 놓아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조씨 부인이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써보았으나 관군들의 억센 소나귀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등불을 든 채 천천히 걸어 나온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의 의지에 툇마루에 우뚝 선 그 모습이 어찌나 위엄이 서려 있던지 마당에 있던 이들 모두가 절로 숨을 죽였지요. 박씨 부인은 마당에 꿇어앉은 며느리를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빗줄기가 등불 그림자 사이로 가늘게 흩날리는데 그 광경이 흡사한 폭의 그림처럼 처연하면서도 엄중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목숨을 해하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야밤에 인가에 침입하여 강도질까지 저지르느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마당 구석구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호통에 조씨 부인은 입술을 덜덜 떨 뿐 차마 아무런 변명도 꺼내지 못했지요. 평소라면 단들어진 말솜씨로 요리조리 발뺌하고도 남았을 위인이었으나 이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할 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소첩이. 그저 조씨 부인이 힘없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빗물이 흙바닥에 무릎 꿇은 조씨 부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처량한 모습에도 박씨 부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법. 박씨 부인은 그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관군들은 현장에서 야간 침입과 절도, 게다가 지난날의 독살 미수 혐의까지 낱낱이 확인하며 일당의 목에 칼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걸린 칼이 철컹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조씨 부인의 어깨가 움찔움찔 떨렸지요. 포교들은 조씨 부인과 조철수, 그리고 무례배 둘의 몸을 굵은 포승줄로 단단히 포박했습니다. 포승줄이 살을 파고들 만큼 매섭게 조여지니 조철수가 아픔에 겨워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구 앞이라고 이런 무례를. 조씨 부인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를 지르려 하자 포교 하나가 재빨리 다가와 더러운 헝겊으로 그 입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조씨 부인의 외침은 그렇게 헝겊에 막혀 더 이상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했지요. 악에 받쳐 눈을 부릅뜨고 발버둥 쳐보았으나 이미 손발이 꽁꽁 묶인 몸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포교들은 조씨 부인 일당을 하나씩 앞세워 관아 동원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죄인들의 발걸음이 진흙탕 위에서 질척질척 미끄러지는데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대문 밖으로 나와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리 독한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소. 화무시비롱이라더니 그 잘난 며느리 소리 듣던 이가 저 꼴이 되었구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빗소리와 뒤섞여 밤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지요. 박씨 부인은 툇마루에 홀로 서서 죄인들이 관군들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등불이 빗줄기에 흔들리며 가물거리는데 박씨 부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착잡한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 있었지요. 아무리 죄가 크다 한들 한때는 며느리라 부르며 한 상에서 밥을 나누던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박씨 부인이 비 내리는 밤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야 이 가문의 마지막 애군이 씻겨 내려가는구나. 박씨 부인이 나직이 읊조리는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참아왔던 서름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져 마당의 흙탕물 웅덩이로 스며드는데 그 웅덩이 위로 등불빛이 어른어른 비쳐 흔들리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 흔들리는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씻어 내리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있던 도적들의 복면과 장도가 관군들의 손에 하나둘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에 뒹굴던 물건들이 치워지고 부서졌던 안방 문고리도 일꾼들의 손에 다시 손질되니 어수선했던 마당이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아 갔지요. 찬모와 종놈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둘 처소로 돌아가고 지환이는 그 소란 속에서도 곤히 잠들어 있었던지 울음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진사댁 안채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다시 완벽한 평온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지더니 어느새 동쪽 하늘 끝자락이 희끗무례하게 밝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여명의 빛을 바라보며 등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하룻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으니 이 노련한 부인의 지혜와 하늘이 내린 천운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젖은 마루를 조용히 밟으며 날이 새면 이 모든 일을 정리할 다음 걸음을 마음속으로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관아동원 앞마당에는 벌써부터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지난밤 김진사댁에서 벌어진 야간 강도 사건의 소문이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진 것이었지요. 동원 대청마루에는 원님이 정좌하여 앉아 있었고 그 아래 마당에는 조씨 부인과 조철수 그리고 무렵의 둘이 포승줄에 묶인 채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었던 옷까지는 하룻밤 사이 흙먼지까지 뒤엉켜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었지요. 이보시오, 죄인들은 듣거라. 원님이 서한을 탁 내리치며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시어미를 독초가루로 해하려 한 죄, 거짓 진단으로 노인을 뒷방에 가두어 자식의 도리를 어지럽힌 죄, 그리고 야밤에 인가에 침입하여 강도질을 저지른 죄까지 하나같이 무겁기 그지없도다. 원님의 목소리가 동원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니 구경 나온 이들이 저마다 숨을 죽이고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포교가 앞으로 나아가 막쇠가 전한 독초가루 거래 장부와 지난밤 현장에서 압수한 장도며 복면 등을 원님 앞에 낱낱이 펼쳐 보였습니다. 날이 여기 증좌가 명백하옵니다. 이 장부에는 저 여인이 3차례에 걸쳐 독한 가루를 사들인 정황이 또렷이 적혀 있고 지난밤 현장에서는 저 죄인들이 장도를 품고 담을 넘는 것을 관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여 싸웁니다. 포교의 보고에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한 위의 장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변명도 꺼내지 못했지요. 저것이 정령사실이렸다. 원님이 매서운 눈초리로 조씨 부인을 내려다보니 조씨 부인은 그저 몸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소첩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조씨 부인이 마침내 흙바닥에 이마를 대며 흐느꼈으나 이미 지은 죄가 씻길 이 만무한 노릇이었지요. 조철수 역시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서한을 다시 한번 무겁게 내리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증좌와 현장 포착이 이러하니 조 씨와 조철수에게는 곤장백대와 더불어 변방으로의 영구 유배형을 내리노라. 저 무례배 두 놈에게도 곤장 80대와 변바, 관노형을 내리노라. 원님의 판결이 떨어지자 나졸들이 곤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쳐라. 원님의 호령이 떨어지니 곤장이 사정없이 내리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터지는 소리가 동원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조씨 부인의 비명이 처절하게 이어졌습니다. 곱디곱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흙바닥에는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배어나왔지요. 백대를 다 맞고 난 조씨 부인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흙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습니다. 조철수 또한 곤장을 맞으며 연신 비명을 내지르다가 종내는 신음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곤장형이 끝난 뒤 죄인들의 목에는 무거운 칼이 씌워지고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조씨 부인과 조철수는 나졸들의 부축을 받아 옥사로 끌려갔다가 며칠 뒤 마침내 변방으로 향하는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등에 짊어진 보찜 하나 없이 그저 헐벗은 몸으로 관졸들에게 이끌려 저작거리를 지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행렬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것 보게 부귀영화를 탐하더니 결국 저 꼴이 되었구먼.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절이 되는 법이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아프게 꽂혔으나 조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터벅터벅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렇게 두 번 다시 한양 땅을 밟지 못한 채 아득히 먼 변방 땅에서 남은 생을 파리하게 시들어갔습니다. 한때는 곱게 단장한 얼굴로 시험이 봉양하는 효부 소리를 듣던 여인이 결국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이런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으니 이 어찌 남의 일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나 그 욕심이 남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는 법이지요. 한편 김진사댁에는 흉물스러웠던 악재가 모두 사라지고 집안이 새로이 정돈되어 갔습니다. 아들 종수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어머니 박씨 부인을 극진히 봉양하기 시작했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오늘 진지는 무엇을 올릴까요? 종수가 정성스레 묻는 그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불효를 씻어내려는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종수는 또한 가문의 농사일과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며 다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매일같이 다짐했지요. 손주 김지화는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에 힘을 쏟았습니다. 훈장님 앞에서 천자문을 막힘없이 외우고 붓글씨를 정갈하게 써 내려가니 훈장님이 무릎을 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 아이야말로 장차 나라의 큰 제목이 될 것이야. 훈장님의 칭찬에 지환이는 수줍게 웃으며 다시 서책을 펼쳐들었지요. 지환이는 그렇게 지혜롭고 바른 성품을 지닌 양반과 도령으로 곧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모든 풍파를 겪고 난 뒤 오히려 마음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곳간의 쌀을 아낌없이 풀고 겨울이면 배를 나누어 주며 어려운 이들을 살뜰히 보살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때가 있는 법이니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박 씨 부인이 온화하게 웃으며 곳간 문을 열어주니 마을 사람들은 그 은덕에 저마다 감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박 씨 부인을 일컬어 지혜롭고 자애로운 할머니라 부르며 두고두고 칭송하였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상하여 십수년이 훌쩍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박 씨 부인의 검던 머리에도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백발이 성성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멀리서 꽹과리 소리와 나발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더니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늠름한 청년 하나가 말을 타고 김진사 댁 대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바로 장성한 손주 김지환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소손이 돌아왔사옵니다. 지환이 말해서 내려 버선발로 달려와 박 씨 부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절을 받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새끼. 내 새끼가 이리 훌륭하게 자랐구나. 박 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지환의 얼굴을 어루만지니 그 눈시울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대문 앞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손뼉을 치며 그 경사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한때 독초가루로 얼룩질 뻔했던 김진사댁은 마침내 대대손손 번창하는 가문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재꾀에 빠져 파멸하고 착한 이는 만복을 누린다는 옛말이 어찌 헛말이겠습니까? 박 씨 부인의 지혜와 담력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은 막쇠의 의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지요. 며느리 조씨 부인은 재물에 눈이 멀어시 어머니를 해하려 했으나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박 씨 부인은 산전수전 다 겪은 지혜와 담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갔고 은혜를 잊지 않은 막쇠의 의리 덕분에 가문을 지켜낼 수 있었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처럼 마음을 굳게 다잡고 지혜롭게 버텨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는 법이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